전 CIA 요원이었던 케빈 십은 CIA의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플랜디아라는 나라가 있다. 이 나라 국민들은 성실하고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스탈리니스타라는 적국이 있다. 스탈리니스타는 진정으로 악한 국가다. 그곳에서는 사유재산이 금지됐고 잘 씻지 않는 지도자들이 국민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독 격렬한 증오심을 드러낸다. 호플랜디아인들은 스탈리니스타가 자국의 자유를 악용할 것을 걱정해 예외적으로 가디언이라는 조직을 창설한다. 가디언은 호플랜디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로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마음이 순수하며 사욕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호플랜디아 의회는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호플랜디아인들은 가디언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심지어 가디언이 대통령을 암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도 그들은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게다가 가디언은 비밀 예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예산은 감사조차 받지 않았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75년 동안 이런 권한을 부여받은 가디언이 어떻게 될지는 자명하다. 호플랜디아는 결국 스탈리니스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무제한의 자금과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수십 년간 어둠 속에서 활동하다면 그들을 신뢰하기란 불가능하다. 눈치채셨겠지만 케빈 십이 말하는 호플랜디아는 바로 미국이며 가디언은 오늘날의 CIA를 가리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CIA는 창설 이후에 75년이 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1985년 CIA에 들어간 그는 17년간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CIA의 실체를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케빈 십은 CIA 전체를 무조건적인 악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CIA가 공산주의 국가를 상대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저서인 Twilight of the Shadow Government에서는 CIA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CIA가 단순히 해외 첩보 활동에 그치지 않고 국내 감시와 언론 조작, 그리고 각종 내부 공작에 깊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일부는 실제 기밀 해제 문서나 과거 사건과 일치하지만 다른 부분은 저자의 해석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그와 CIA와의 결별이 순탄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이 보복성 성격을 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CIA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의 주장을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케빈 십의 증언을 중심으로 CIA의 숨은 역사와 그가 제기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케빈 십이 누구인지, 어떻게 CIA에 입사했는지, 그리고 왜 내부 고발자가 됐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956년생인 케빈 십은 어린 시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는 12살 무렵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걸 발견하고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양쪽 신장이 모두 파열돼서 6주밖에 살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 신앙심이 깊지 않았던 그의 어머니는 다급한 마음에 작은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던 친구를 찾아가 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에 다시 찍은 엑스레이에서 그의 신장이 정상으로 회복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 때문이었는지 케빈 십은 지금까지도 깊은 신앙심을 유지하고 있고 그의 책에서는 자주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대학교 시절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는 자신이 미래에 CIA에 들어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그에게 CIA에 지원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사실 CIA 요원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에게 한 가지 조언을 했는데 바로 사실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케빈 십은 과거의 범죄 기록 때문에 어차피 CIA에 합격하지 못할 거라 생각해 면접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솔직함이 플러스 요인이었는지 그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 1985년으로 그의 나이 29이었습니다. 이 17년 동안 그는 CIA 요원으로서 보안보호부서와 보안팀 등 여러 부서를 거쳐 근무했고 해외로 파견돼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케빈 십이 활동했던 시기는 냉전의 막바지여서 그는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때 있었던 일 중 하나로 소련이 붕괴된 직후인 1991년 그가 동유럽에
한 국가에 파견됐을 때의 일을 소개했습니다. 케빈 십은 그곳에서 한스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과거 그 나라의 정보 요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과거 서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한스는 처음 케빈을 봤을 때 마치 자국을 침략한 적군을 바라보듯 날카롭게 노려봤다고 합니다. 하자 몇 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국가와 배경, 그리고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경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케빈은 이 만남을 통해서 출신과 배경이 달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스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갑자기 크리스천이 된 한스의 모습은 케빈 십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을 종교가 금지된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 누구보다 강한 신앙심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케빈 십은 점점 신을 멀리하고 있는 미국이 과거 한스의 나라처럼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소화하는 CIA 일원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그의 순탄하던 경력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CIA 보안국에서 근무하던 그는 대사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심각한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함은 해외 파견 CIA 요원들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고 방치될 경우 요원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케빈 십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건 직무뿐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이 문제를 제기해도 상부는 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그는 상부 대신 감찰국에 직접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감찰국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는 CIA 요원 신분보호팀장인 빌 설리반도 함께 소환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찰관 중에서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이가 빌 설리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CIA 요원들의 위장 신분, 취약성에 대한 국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위협은 실제이며 당신의 일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CIA는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해결을 거부했으며 그 결과 해외에 있는 CIA 요원들의 생명을 10년 넘게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감찰국이 CIA에 내리는 공식적인 질책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책에 빌 설리번은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케빈 십은 CIA가 왜 일부러 이런 허점을 남겨두는지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CIA가 의도적으로 허점을 남겨뒀다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허점을 핑계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그는 감찰국으로부터 특별 공로상을 받았지만 동시에 CIA의 보복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케빈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CIA의 전설적 스파이로 불리던 테드 셰클리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셰클리는 CIA 내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논란과 어두운 공작에 관여한 악명 높은 존재였습니다. 케빈은 셰클리를 떠올리면서 과거 CIA 방첩국장이었던 제임스 앵글턴이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거짓말에 능하고 배신을 더 잘할수록 승진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런 사람들과 한 방에 있으면 그들이 결국 지옥에 갈 만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된다. 나도 곧 지옥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셰클리는 1979년 CIA에서 은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1998년 그는 여전히 CIA 본부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케빈은 그를 만난 곳이 처음 보는 방이었는데 가운데 책상 하나만 놓인 넓은 공간이었고 그 앞에 셰클리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큰 키와 창백한 얼굴 때문에 금발의 유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케빈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셰클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CIA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알겠나? 케빈이 알겠다고 말하자 셰클리는 그대로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것은 케빈이 CIA에서 경험한 가장 짧고도 섬뜩한 회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해외 파견 명령을 받게 됩니다. 케빈은 그곳을 단지 전쟁으로 수만 명이 희생된 나라라고 할 뿐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활동하던 친서방 단체에 최신 사격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제자 중에는 특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한 인물이 있었는데 케빈 십은 그를 아미르라는 익명으로 불렀습니다.
케빈은 아미르와 함께 식사하고 가족 이야기를 나눌 만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아미르는 사실 이란이 파견한 암살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케빈은 자신의 책에서 CIA가 의도적으로 그의 신분을 노출해 그를 표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가 감찰국에 내부 문제를 보고해서 조직에 망신을 준 것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아미르는 언제든 케빈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를 살려뒀습니다. 케빈은 그 이유가 아미르와 가족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IA가 거기서 멈출 리 없었습니다. 1999년 6월, 케빈 십은 CIA의 비밀기지로 파견됐고 그의 가족도 함께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케빈은 잦은 해외 파견과 기밀 유지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걸 걱정해서 가족을 동반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CIA 요원들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서 CIA에서는 요원들끼리 결혼을 장려한다고 합니다. 케빈은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를 회복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끔찍한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사한 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심각한 누수로 인해 집안 곳곳이 검은 곰팡이로 뒤덮였고 식수까지 오염돼서 가족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집은 원래 CIA가 무기와 탄약을 묻어둔 장소 위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케빈 십의 아들이 마당에서 화학무기 탄환을 파내기도 했습니다. 케빈은 한 인터뷰에서 CIA가 비밀리에 집 내부에 독극물을 발라놨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진단 결과에서는 그의 가족이 방사능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아내와 아이들은 지속적인 코피와 호흡 곤란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서 몸져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빈 십은 여러 차례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CIA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CIA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그가 조직을 떠나야 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케빈 십은 당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조지 테넬 CIA 국장과 그의 특별 보좌관인 버지 크롬가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CIA가 각종 음모와 불법 공작에 연루되도록 만든 핵심 인물로 크롬가드를 지목했습니다. 처음에 CIA는 케빈 십에게 40만 달러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제안을 철회하고 국가기밀특권을 행사했습니다. 국가기밀특권이란 미국 정부가 법적 절차에서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다시 말해 내부 고발자나 피해자가 CIA의 불법 행위나 기밀 프로그램을 폭로하려고 할 경우에 정부는 국가기밀특권을 행사해서 증거 제출을 막고 소송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케빈 십도 사건에 대한 함구 명령이 내려졌고 모든 법적 절차가 강제로 중단됐습니다. 이후 그는 가족과 함께 언론에 폭로할 경우 감옥에 갈 거라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거의 10년간 CIA와의 법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해야 했고 금전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2011년 소송으로는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케빈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편집장의 지시를 이유로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였습니다. 케빈 십에 따르면 CIA는 태생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국가안보법에 서명하면서 CIA가 창설됐는데 이는 다시는 진주만 공격과 같은 기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가장 큰 허점은 정보 수집 기능과 비밀 작전 기능을 한 기관에 동시에 부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정보기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는 CIA가 단순히 대통령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대통령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구나 CIA는 조직 운영 방식이나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조차 기밀로 유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케빈 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시와 감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CIA를 그런 방식으로 설계하지 않았을 것이다. 케빈 십은 CIA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탄생할 때부터 부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CIA의 전신인 OSS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마피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독일 잠수함이 뉴욕 항만을 위협하자 OSS는 마피아 두목이었던 럭키 루치아노에게 협조를 요청해 항만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이 이탈리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시칠리아를 점령해야 했지만 시칠리아 사회는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어서 마피아의 협력 없이는 점령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미군과 OSS는 다시 럭키 루치아노와 비밀 협약을 맺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루치아노는 시칠리아의 마피아들에게 OSS와 협력하도록 지시했고 덕분에 미군은 시칠리아를 순조롭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자 이 과정에서 마피아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케빈 십은 OSS가 CIA로 바뀐 이후에도 범죄 조직과의 관계가 계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OSS가 마약 거래도 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FBI 자문위원이었던 폴 윌리엄스는 자신의 저서 오퍼레이션 글라디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OSS의 특수작전 부서장이었던 폴 헨리웰은 장제스 국민당 장군이 공산당과의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에게 아편을 판매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국민당을 지원하려고 했던 헨리웰과 OSS는 국민당에 지속적으로 아편을 공급해 그들을 지원하려고 했다. 이때 사용된 아편 자금은 나치의 금괴를 세탁해 마련한 것이었다. 케빈 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CIA가 마약 밀매 조직과 협력해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FBI 초대 국장 존 에드거 후버가 수십 년 동안 국장직을 유지하면서도 왜 마피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마피아가 후버가 드레스를 입은 사진이나 그의 동성애적 성향과 관련된 약점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케빈 십은 그 진짜 이유가 CIA가 마피아의 뒤를 봐주고 있어서 후버 역시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CIA의 가장 악명 높은 비밀 프로그램은 아마 MK 울트라일 겁니다. 퓰리처상 수상자인 팀 위너는 자신의 저서 레가시 오브 애시스에서 CIA의 비밀 작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폭로했습니다. CIA는 이중 간첩으로 의심되는 인물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비밀 수용소를 운영했다. 하나는 독일에, 또 하나는 일본에, 그리고 세 번째이자 가장 큰 수용소는 파나마에 있었다. 이 수용소들에서는 고문에 가까운 신문, 약물을 이용한 정신 조작과 세뇌 실험이 이루어졌다. 1952년 당시 CIA 국장이었던 앨런 덜레스는 프로젝트 아티초크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안에는 CIA가 지난 4년간 헤로인, 암페타민, 수면제, LSD 등 다양한 약물과 특수 신문 기술을 실험해온 내용이 담겨 있었다. CIA는 이미 1948년부터 신문 과정에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프로젝트 아티초크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울트라로 명칭이 바뀌었고 최종적으로는 MK 울트라로 불리게 됩니다. CIA는 1960년대까지 미국 시민과 군인, 정신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동의 없이 MK 울트라를 실험했습니다. 약물과 다양한 마인드 컨트롤 기술이 사용된 이 프로그램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최근에는 1960년대 가장 악명 높은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찰리 맨슨 역시 MK 울트라의 실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됐습니다. MK 울트라는 오랫동안 음모론으로 여겨졌지만 1970년대 처치위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실험을 자행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케빈 십은 CIA가 부패하고 권력을 남용하게 된 원인으로 전 CIA 국장이었던 앨런 덜레스를 지목했습니다. 앨런 덜레스가 CIA를 정보 수집 기관이 아닌 정권 정복과 암살 그리고 마약 거래까지 관여하는 비밀 조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케빈 십은 덜레스를 그림자 정부의 설계자로 묘사하면서 그로 인해 CIA가 이후에 정치, 언론, 기업, 금융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덜레스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나치의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유대인 학살을 주도한 하인리 히물러와 비밀 협상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이후에 나치의 수법과 인력을 CIA에 접목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MK 울트라입니다. CIA 수상한 행보에 대해 미국 대통령들 역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CIA가 본래 임무인 정보 수집을 넘어서 작전 수행과
정책 결정에까지 관여하는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1961년 고별 연설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군산 복합체가 미국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CIA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시 이미 통제 불능에 가까운 조직으로 성장한 CIA를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과 케네디가 맞붙었을 당시 CIA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CIA는 자신들의 실체를 더 잘 알고 있었던 닉슨보다는 케네디가 당선되길 바랬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CIA는 케네디에게 미국이 소련과의 미사일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정보를 제공했고 케네디는 이를 TV 토론에서 닉슨을 공격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케네디는 대선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아이젠하워로부터 미국이 오히려 미사일 경쟁에서 크게 앞서 있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CIA가 케네디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케네디와 CIA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피그스만 침공이었습니다. CIA는 쿠바 망명자 1,400명을 투입해서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려는 작전을 계획했고 성공을 자신하면서 케네디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 미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고스란히 케네디에게 돌아갔고 분노한 케네디는 CIA를 산산조각내서 바람에 흩날려 버리겠다는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그는 픽스만 작전 실패에 책임을 물어 당시 CIA 국장 앨런 덜러스를 해임하고 CIA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1963년 케네디는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워런위원회는 리 하비 오즈왈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지만 케빈 십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CIA가 암살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케네디에 의해서 해임된 덜레스가 워런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만약 CIA가 배후에 있었다면 덜레스가 이를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CIA가 케네디 암살을 주도했다는 의혹은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여러 정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킹버드 작전은 CIA가 언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벌인 공작으로 냉전 시기에 활발히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음모론으로 취급됐지만 미 상원의 처치위원회의 조사에서 수백 명의 언론인이 CIA에 협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케빈 십은 모킹버드 작전이 1970년대에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은 여러 거짓을 퍼뜨리고 있지만 내 경험으로 볼 때 그런 허위 정보의 근원은 언론이 아니다. 그것은 CIA가 퍼뜨린 것이다. CIA는 오래전부터 다른 나라의 정부를 전복시키는 방법을 터득했고 이제 같은 방식을 미국 내부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당신이 진실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서로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두려움에 빠지면 정부가 한밤중에 다른 시민을 데려가 조롱하고 생계를 파괴하더라도 당신은 그들이 적이라는 이유로 묵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1977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한 것으로 유명한 칼 번스타인은 모킹버드 작전을 폭로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CIA가 활용한 정보 수집 수단 중에서 언론인을 이용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CBS의 윌리엄 페일리, 타임스지의 헨리 루스, 뉴욕타임즈의 아서 슐즈버거를 비롯해 ABC, NBC, AP, UPI, 로이터, 뉴스위크, 그리고 뉴욕 헤럴드 트리뷴 등이 CIA에 협력했다. 번스타인은 CIA 요원과 기자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비밀을 얻는 스파이 활동은 대부분 CIA가 포섭한 외국 국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CIA 요원의 핵심 역할은 그 정보원을 포섭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원은 정체를 드러낼 수 없어서 기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기자는 때때로 파티를 열어서 요원과 정보원이 자연스럽게 만날 자리를 마련하고 외국 정부의 관료들에게는 지시나 현금을 전달하기도 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은 사실상 비밀 요원처럼 임무를 수행한다. CIA 요원은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 기자에게 접근하고 서로 작은 부탁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쌓는다. 그렇게 기자는 점점 CIA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번스타인과 함께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한 또 다른 기자 밥 우드워드는 CIA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는 반면에 번스타인은 CIA 언론 공작을 폭로했다는 사실입니다. 케빈 십은 모킹버드 작전이 미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워터게이트를 꼽았습니다. 1972년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5명의 괴한이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닉슨 대통령의 재선 캠프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가 이를 파헤치면서 사건의 경위가 밝혀졌습니다. 결국 탄핵 위기에 몰린 닉슨 대통령은 자진사임했고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정치 스캔들의 대명사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케빈 십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워터게이트 사건의 배후에 CIA와 언론에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근거 중 하나는 워터게이트를 폭로한 밥 우드워드의 수상한 배경입니다. 우드워드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30살도 안 된 신입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낸 어쩌면 언론 역사상 최고의 특종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보를 흘려줬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고 케빈 십은 그 배우가 CIA였다고 주장합니다. 우드워드는 입사 전 해군 정보장교로 복무하면서 정기적으로 펜타곤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 대상 중 한 명이 알렉산더 헤이그였다고 합니다. 헤이그는 워터게이트 당시 닉슨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따라서 CIA와 연결돼 있던 헤이그가 미리 알고 지내던 우드워드에게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케빈 십이 우드워드를 신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7년 그는 말기암으로 입원 중이던 CIA 국장 윌리엄 케이시의 경호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드워드는 자신의 책에서 케이시가 죽기 직전에 자신과 대화를 나눴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케빈 십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그는 직접 병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우드워드가 병실에 들어온 적이 없었고 케이시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는 우드워드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우드워드는 9가지의 진실을 말해 신뢰를 쌓은 뒤에 10번째에서 거짓을 섞는다. 이것이 인류 거짓말쟁이의 수법이다. 물론 케이시가 생전에 다른 기자들보다 우드워드를 자주 만난 것은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드워드가 CIA와 공모하고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IA가 왜 굳이 정보를 흘려서 닉슨 대통령을 사임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케빈 십은 닉슨이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CIA의 실체를 알고 이들을 불신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닉슨은 CIA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 CIA가 그의 약점을 언론에 흘리면서 그를 사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워터게이트 건물에 침입한 5명의 괴한들입니다. 이들 중 4명은 전직 CIA 요원으로 과거 CIA가 지원한 카스트로 암살 작전과 픽스만 침공 작전에 참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5명의 괴한이 CIA의 사주를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CIA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이 CIA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테드 셰클리의 자서전 스파이 마스터에는 CIA와 언론의 관계를 암시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신문은 CIA가 선호하는 매체 중 하나다. 초창기에는 신문사 전체를 인수하거나 최고위층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그보다는 기자와 편집자와 관계를 구축하고 이들 통해 메시지를 기사에 실어내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케빈 십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CIA는 표현의 자유를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간주할 뿐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의 운영 원칙 중 하나였다. CIA가 사람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은 그들이 조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케빈 십은 미국이 점점 감시사회로 가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CIA를 비롯한 여러 정보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추진하는 데에는 좌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시국가는 단지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반항을 꿈꾸는 이들에게 그런 희망이 헛된 것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다시 말해 감시는 국가에 대한 범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마저도 파괴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두려움이 드러난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 대한 공포심을 잃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계속 어둠 속에 머문다면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할지 몰라 두려워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사실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면 그들은 오히려 우스워 보일 것이다. 케빈 십이 폭로한 내용은 훨씬 더 많지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 에이스였습니다.